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의 편향 팟캐스트 위로 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더 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녹음입니다. 저는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스타 전기자전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주류입니다. 네,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소장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자전거 길 디자인 언제 할 거예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는 계속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결과물은 슬슬 내야 되는데. 네.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러도록 하죠. 네, 소개한 지 6주째죠?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네. 아직 연구 결과가 집대성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네, 정리가 안 돼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고. 뚱되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저번에 다운힐 어디 갔다 오셨다고 제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드디어 다운힐 클럽에 들어갔죠. 와. 네. 이름은 의정부 DH 클럽이고요. 의정부? 예. 그럼 거기 팸들? 예, 그렇죠. 아하. 저희는 카페를 열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초대 형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네. 저는 시험을 빼주셨습니다. 제일 젊으세요? 제일 젊죠. 들어가자마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비율은 남자가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클럽입니다. 여성 비율이요? 7명 중에 3명이 여성이고요. 의외네요. 그래서 다른 클럽에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부럽죠? 아니, 다른데 이렇게 라이딩 갔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나갔거든요. 네. 일요일 날도 고길이 갔다 왔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셔틀을 해야 되니까. 네. 차가 모여있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클럽 아저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웃기웃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지? 네,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다른 네. 이제 저희 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많으니까 부러워서 저런다고. 그럴만 하죠. 네. 그렇죠. 다운힐에 여성분들이 많으면. 예, 그때 고길이에서 만났던 팀 중에 여자 있는 팀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네. 다운힐 타시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죠. 전국에 아마 2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예. 적긴 적구나. 주루씨 들어오면 엄청 좋아하실걸요, 다? 다운힐이 없죠. 그러니까. MTV도 있다면. 동호양 활동. 하드테일이라도 먼저 사시는 걸로. 사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예. 풀샷. 쉬어봐. 벌써부터 비싼 거에 맛을 들였군요. 양쪽 쉬어봐. 그러면은 네. 그날 가셔서 다 같이 환영해가지고 자전거도 타신 거예요? 금요일 날 환영회 및 클럽에서 응. 사부님이, 우리 사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거의 다 알려주시고, 고장나면은, 예, 많이 봐주시고 하거든요. 그분 생신이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어서, 네, 생일 잔치 겸, 네, 저랑 또 그 일주일 전에 들어오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환영회 겸해서 모였었다가,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라이딩하고, 그날 2시간 반 잤어요. 안 다친 게 용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풀샷 타고 오랜만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좋아서 그런지, 잠 못 자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버텼어요. 재밌으셨겠다. 토요일 날은 2군데 갔는데요. 네. 양주에 있는 산 갔거든요. 양주? 네, 도락산이랑 은봉산 두 군데 갔는데, 도락산은 반 셔틀이라 그래서 원래 다운힐이 셔틀을 하면 샥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어필을 탈 수 있는
그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차로 이렇게 실어다 주는 거 셔틀이라 그래요. 네. 그 이제 산 위까지 가서 거기서 타고만 내려오고 이제 이걸 셔틀이라고 하고. 네. 그 셔틀이 다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일부 지점까지는 차로 갈 수 있지만 그 위로는 멜발을 하든 끌발을 하든 와. 끌어서 가든 들어서 가든 메고 가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반셔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락산은 반셔틀 했고요. 반셔틀하고 반은 끌고 올라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 자전거 자체가 너무 무겁고 좀 무게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뭐 다른 분들은 카본 프레임인데 제 거는 네. 차이가 좀 있긴 있었구나. 특히나 무거워요, 제 자전거. 아이고. 그러니까 부품 보시더니 부품 자체도 다 되게 무거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번 타신 거예요? 도락산 한 번 탔어요. 그 끌바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거기는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션 구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알려주시느라고 저희 팀만 한 거 아니고 토요일 날은 그 강북에 A490 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팀이랑 연합 라이딩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많이 얻어 오셨겠네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못하는 길도 좀 많아가지고 아직은 네, 돌이나 이런 게 좀 큰 게 있어가지고 향상되는 느낌은 있었나요? 네. 일단 못 탔던 혼자 왔으면 못 타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알려주셔서 타는 길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재밌었죠. 개인 연습한 드롭은 혹시 산에서 했어요. 기회가 있었나요? 예. 두 번째 날 고길이 네. 갔을 때 네. 거기에 드롭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조금 그래도 높이 좀 되는데 거기에서 드롭 연습을 또 시켜주셨어요. 사부님이 멈추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몇 바퀴 드롭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시고 근데 그게 이제 알았어요. 드롭의 기본이 드롭 직전에 한번 쇽을 한번 눌러주면 반동으로 튕겨 나가면서 자연히 자전거가 좀 뜨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해주면은 내가 굳이 자전거를 앞으로 뭐 밀거나 자전거를 내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안 해도 뒷샥만 한번 탁 튕겨줘도 쭉 나가더라고요. 그 반동에 의해서? 아니 뒷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신세계. 근데 여전히 거기는 좀 높이가 있고 거긴 실제로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속도가 계속 붙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드롭이 끝나고 나서 속도가 붙을 때쯤 그 앞에 나무 강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다음 라이딩 할 때 이제 그걸 적용해서 하는데 한 번 좀 부딪힐 뻔하긴 했었죠. 어이구. 부딪히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고 그 연습 끝난 다음에 두 번을 더 돌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되게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걸 동영상 찍었어야 됐네 막 이러면서 정말 이게 붕 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심장이 되게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 타고 오면서 라이딩 하면서. 어떤 거요? 하나는 내가 레이싱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는 레이싱인데 왜 상주에서 엎어졌는지 알았어요 제가. 그 미션 구간에서랑 레이싱에서랑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위슬러에서 그 배울 때 경사가 가파를수록 앞으로 무게를 중심을 둬야 되는 절대 뒤로 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레이싱 구간에서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 룰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제가 그거를 울퉁불퉁한테도 그걸 적용을 한 거죠. 미끄럽고 울퉁불퉁하면 안정적으로 제가 뒤로 뺐어야지 맞는 건데 그 알려준 대로 가파를수록 나는 앞에 중심을 둬 이러니까 엎어진 거였어요. 제 거 일단은 제 몸무게 안 맞는 강도, 제 쇽이 되게 단단하게 껴져 있거든요. 스프링이랑. 그것도 제대로 피팅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세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흐트러졌을 거고, 그래서 엎어졌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래서 그때 엎어졌구나. 되게 큰 수학을 얻어오셨는데요. 네. 그리고, 미션 구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많이 넘어야 된다든지 돌을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미션 구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테크니컬 트레일, 그러니까 트레일 이름으로 말하면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레이싱이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다운힐을 처음 탈 때도 레이싱부터 탔고
그 재미 느끼는 그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그 시원한 그 기분이 레이싱에서 오는 거지 테크니컬에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난 레이싱을 좋아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첫째 날 도락산은 뛰어넘을 거나 뭐 이런 게 많았던 거, 턱턱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많았던 거고 은봉산은 좀 그냥 레이싱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는 데여서 거기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는 사실 레이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가 아닐까요? 그거 당연히 관련이 있죠. 네. 근데 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테크니컬 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중에 분명히 해야 되지만 레이싱은 그렇지 않아도 탈 수는 있으니까 라인만 잘 타고 이러면 타는데 지장 없고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탄 거고 고길이는 그냥 왜 초보자들이 연습하기 좋은 데라는지 알겠어요. 그냥 레이싱이에요. 크게 뭐 드롭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낙차 있는 데 전혀 없고 나무 뿌리가 많지도 않고 되게 길이 깨끗해요. 거기에 이렇게 코너 돌면서 그 뱅크들이 좀만 더 이렇게 높게 있으면 아마 거기는 그 토질이 그런 파크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다녀서 단단해졌겠지만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안 단단해지는 토질도 있는데 거기는 좀 그렇게 타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쪽 바라산 쪽 고길이가 그쪽이거든요. 네. 바라산 뒤쪽. 그쪽 일대가 산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등산객들은 많지 않은 산들이에요. 그 일대를 MTB 파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청계산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쪽부터는 등산객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MTB 파크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등산객 별로 없었어요. 네. 거의 없고 거기 뭐 네. 스케이트보드 타러 오는 사람이랑 네. 뭐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 그게 타고 등산객이 없더라고요. 저는 등산 갔을 때 저는 그냥 뒷동산에 간 거죠. 별로 높지도 않은. 근데 이제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웬만하면 평일에들 많이들 타시는데 주말에는 조금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이 혼자서 남들은 직진한데 혼자서 그 반대 방향 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운힐을 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타니까 그분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분 연습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다운힐이나 산 타시는 분들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애매하죠. 그 수도권에 그 MTB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동두천에 파크가 내년에 열린답니다. 동두천?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별로 안 멀고 고창보다 가깝잖아요. 고창 용평보다. 다운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용 경기장이나 네. 이런 게 있으면 네. 저기 어디죠? 스키장 같이 곤돌라 타고 네. 올라가는 거.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운힐 인구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운힐 자전거를 정상까지 가져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셔틀을 하고 뭐하고 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네. 그래서 용평 생기고 나서도 아마 사람들이 되게 용평 많이 가는 이유가 고창도 있고 용평도 있는데 이제 고창은 차로 셔틀을 해주고 용평은 리프트 타고 올라가니까 용평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 셔틀 하는 것도 용평은 35,000원이면 하루 종일 타는데 고창 셔틀은 더 비싸대요. 인당 4만원, 5만원 뭐 이 정도 인당?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코스는 고창이 더 긴데 대신에 하루 탈 수 있는 게 몇 바퀴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네. 차야지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용평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타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운힐 재밌을 것 같아요. 꼭 해보세요. 네. 네. 나중에 한번 같이 쫓아가보면 되겠네요. 네. 난지만 탔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풀샷으로. 꿀렁꿀렁꿀렁 올라가는데 튕겨나가는 이 맛인가? 재밌더라고요. 레이싱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내달리면. 궁금해요, 되게. 그 즐거움이.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 뱅크, 잘 만들어진 뱅크 이렇게 돌 때나 이런 기분이.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 기술이 필요한 데를 가면 무섭기만 하고 별론데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겁만 없으면 제가 보기엔 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탔으니까 막 갑자기 그 브레이크 잡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레이싱 구간? 네, 그냥 그렇게 막 꿀렁꿀렁한 지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 타면 보통 그냥 재밌어요. 사이클 타고 내리막 내려가듯이. 네네. 다만 흙길이라는 거랑 가끔 돌이 나오거나 나뭇가지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자전거가 다 받쳐주니까. 네. 산에서 타면 속도감이 더 크죠. 중간에 또 옆에 뭐 막 지형이 네, 막 뭐가 나무들 틱틱 지나가니까. 네. 상상했어. 스릴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면 성취감도 짧은 순간에 성취감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지형 지나가는 데 아니어도 네. 그냥 넓은 임도 타도 되게 재밌어요. 와. 막 내가 저기 있는 돌 막 있는데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막 넘어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넘고 나면 막 그 흥분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떨릴 때 흥분이 있어요. 아, 진짜. 지형 때문에 흔들리는 그 핸들을 잡고 그걸로 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 재미가 있죠. 아직은 신선함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익숙해져서 더 빨라지면 네. 거기서 또 다른 그렇겠죠. 느낌이 오겠죠. 네. 결국엔 거기도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맞아요. 이제 이게 계속 익히면 이제 네. 더 빨리 내려오는 거. 네, 결국엔 도로도 더 빨리고요. 산에서도 사실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내라고 해서 기술 익히는 거죠. 우리 방송 이름 위아 더 빨이라고 바꿔. 더 빨리.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로에서도. 경쟁하는 것 자체가 항상 더 빨리잖아요. 맞죠. 네. 맞아. 기술 점수 이런 거 없어요. BMX는 기술 점수가 있지. 어떻게 턴을 빨리 해야 더 빨리 가고. 그렇죠. 자전거는 간결하게 빠르면 돌아야 장땡입니다. 산이든 도로든. 저는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천천히 타고 있어요, 일단. 제어가 안 되면 다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어되는 선에서 타고, 제가 기술 익히는 거, 다니엘 맥커스킬이 네네. 연습하는 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계속 엄청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엎어지고, 뭐 대놓고 밑에 이제 보호하려고 뭐라 그러죠, 그거? 스펀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매트 깔아놓고 연습하는데, 그거 기물 하나 넘는 것 때문에 엄청 연습 많이 하고, 거기서도 NG도 엄청 나고, 그걸 몇 번 하다가, 진짜 계속 하다가, 어느새 한 번 딱 거기서 서고 가고, 이게 이제 되면 매트를 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쟤보다 연습을 안 했는데, 쟤만큼 타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습을 열심히 하자. 그렇죠. 네.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도, 세계적인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됐을 텐데, 그 노력에 10,000분의 1도 안 하고, 뭘 타겠다고. 그거 최고예요, 그 사람은. 도시에서 막 이렇게 옥상이 따닥따닥 연결돼 있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옥상의 난간을 타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 사람이. 그 안에다 기물을 또 설치하고 해서 쫙 타는데 마지막이 그 마을에서 거기 마을이 해안에 있는 해변가 마을인데 마지막에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마지막이거든요. 자전거가 뭐예요? 그때는 BMX 탔던 것 같은데요. 예, BMX. BMX가 아니라 어반이라고. BMX는 바퀴 작고. 어반인가 이런 보다, 거거든요. 그러면. 맞아. 좀 더 컸어. 몇 인치 탄다 그러더라? 아무튼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또 그걸 많이 하는 그 사이즈는 아니래요. 그 선수가 쓰는 거는. 아무튼 굉장히 멋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틀 동안 그렇게 타고 왔습니다. 재밌으셨겠네요. 네, 빨리 치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너무 딱딱해서 제 무게랑 안 맞고 세팅도 그렇고 그 스프링 자체가 자꾸 튀어요. 스프링이? 네, 뭐 이렇게 뭐 하나 넘으면 얘가 다 흡수하는 느낌이 아니고 제 무게랑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너무 강해서 네, 스프링이. 네. 그래서 이거 딱 맞춰서 타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샥을 10mm 긴 거, 짧은 거 막 이런 거에도 예민해져요. 네. 그리고 더 예민한 사람들은 헤드 튜브 각도 네. 0.5도 차이 뭐 이거 가지고도 영향을 받죠. 그 정도까지는 느낄 정도가 아예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죠. 내가 예민해질수록. 둔하면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떤 주제인가요, 소장님? 하루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페달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죠. 네. 저번에 3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호흡하고 페달링하고. 네.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먹을 내뻗으면서 그 호흡을 한 번은 들이쉬면서 내뻗고, 한 번 내쉬면서 내뻗어 보라고. 네. 그럼 호흡하고 그 페달링 할 때 힘쓰는 거하고 차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해보신 분? 그거는 여러 번 해봤죠. 그 말씀하시기 전에도. 운동할 때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네. 해봤나요? 호흡법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힘을 안 쓰는 하시나요? 어떤 자세를 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손을 내뻗는 거랑 내쉬면서 손을 내뻗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해보셨으면 호흡하고 페달, 힘쓰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번에는 페달링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페달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요. 일단 자전거를 나가게 하려면 페달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끊임없이. 네. 네. 그래서 페달링은 사람의 힘을 자전거에다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예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엔진이니까 힘을 바퀴에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크랭크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효율적이라는 건 같은 힘을 가지고 더 빨리 가거나 더 멀리 가거나, 네. 이런 거죠. 네. 아니면 같은 거리를 간다면 힘이 좀 더 덜 들게. 들거나, 아니면 전체 한 일은 똑같은데 피로도를 좀 낮춘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효율을 높인다는 예. 이유인 게. 그 관점에서 페달링을 보면 향상시킬 여지가 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페달링이 좋아지면 같은 힘을 가지고 더 빨리 가거나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다운힐 같은 경우는 페달링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도로를 타시는 분들은 네. 페달링 연습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되게 자전거를 탈 줄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남들하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더 빨리 더 멀리 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으면 네. 이것저것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페달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전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 네. 더 빨리 가고 싶어 하거나 더 멀리 가고 싶어 하는데, 네. 보통은 힘으로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엔진을 더 좋게 하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많이 타면 어쨌든 근력은 전보다는 좋아질 테니까 그 네.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어떤 다른 개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같은 힘을 더 잘 쓰는 요령을 익히는 거죠. 그 페달링 훈련을 통해서. 그럼 페달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달링은 크랭크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더 강한 힘으로 돌리면 더 좋겠죠. 네, 강한 힘으로. 네. 근데 더 강한 힘으로 돌리는 게 단순히 근육의 힘만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도 페달링을 강하게 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페달링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는데요. 네. 네. 토크를 높이면 돼요. 근데 토크를 높이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학에서 토크 공식이 있거든요. 네.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토크는 반지름 곱하기 힘이에요. 반지름은 크랭크함의 길이인 거죠. 네. 네. 그 힘은 페달을 밟는 힘인데 네. 그 전부가 아니에요. 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3시 방향, 6시 방향?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림 있으면 좀 설명하기가 좀 좋은데 네. 법선이란 단어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나온 말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네. 선을 하나 밖으로 원의 중심에서. 그어요. 네. 그러면 그게 원하고 만나는 지점? 예, 직각으로 교차할 거잖아요. 예. 그 직각으로 교차하는 그 선을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법선의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직각으로. 그렇죠. 되도록, 그러니까 비껴서 맞는 게 아니라 힘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내가 네. 준 힘이 최대로 전달된다. 그렇죠. 100% 회전하는 데 가해지는 거예요. 힘이 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네. 오로지. 네. 근데 실제 페달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전체 360도에서 그 각도도 변해요. 틀어지는 각도가 다양하게 변할 거잖아요. 예. 네. 예. 그 각도가 커질수록 힘은 낭비된다는 거예요. 네. 전달되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힘을 10을 줬는데 그게 만약에 90도여야 100%인데 만약에 45도다 그러면 반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걸 90도가 되게끔 힘을 주는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내 발목의 각도랑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발목의 각도를 바꾸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한계가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돌면서 그 각도를 할 수 없는. 페달링을 느리게 하면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해도 돼요. 그래 피로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네. 백RPM을 돌리잖아요. 네. 백RPM을 돌리는데 발목의 각도를 심하게 변화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피로도가 그쪽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방식은 오래 페달링을 못 해요. 음. 그래서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돌릴 때? 그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돌리는 거를. 경륜 선수들이 특히 그 연습을 많이 하는데 네. 빠르게 돌리는 연습을 해요. 네. 막 200rpm 이상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반사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달링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같은 힘을 줬을 때 내가 100을 줬는데 그전에는 뭐 40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50, 60으로 높일 수 있어요. 출력이 계속 좋아지게끔.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출력은 똑같은데 아, 그러네. 효율이 네. 높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페달에 가한 힘이 체인을 당겨야 되잖아요. 네. 체인을 당겨서 뒷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네. 뒷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힘과 내가 페달을 밟은 힘하고 그 차이. 그게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네. 그 어느 책에 보면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을 그 페달링 효율을 실험했을 때 40% 정도 나왔답니다. 고등학교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네. 예. 그러니까 훈련을 되게 잘했을 때 네. 아니면 되게 잘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혹시 연구 결과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 책에 동일한 책에서 네. 일본의 어떤 프로 선수가 70%대까지 오, 효율이 나온다고 엄청나네. 했어요. 출력을요? 아니, 효율이? 효율이? 네. 네. 와. 70%. 아니, 그러면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에서 70까지면 엄청 끌어오르는 뭐, 거죠?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일반인이 30이고 그 향상되는 폭이 점점 줄어들 텐데 사실은. 네. 근데 70까지 끌어올리는 그 선수는 엄청 대단한 선수 같은데. 그렇죠. 네. 엄청난 연습을 한 거죠. 아니면 어떤 요령을 찾았거나. 네. 그러니까 그 요령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해왔었는데요. 네. 그냥 빨리 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RPM을? 그렇죠. 빨리 돌리는 거. 빨리 돌림으로써 다리가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마냥 빨리 돌리기만 해서는 이게 쉽게 향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빨리 돌리는 요령. 혹시 페달링 할 때 엉덩이 들썩거려 본 적 있어요? 도로에서 페달링 있어요. 빨리 네. 할 때? 네. 그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힘들어서. 왜 들썩거릴까? 힘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툭툭, 그러니까 제가 페달링을 딱 밟았을 때 그 반동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 페달 위에 발을 얹어놓고 네. 밟을 때는 페달이 내가 밟는 힘을 그렇죠. 페달이 돌아서. 다 받아주잖아요. 네. 근데 얘가 뒤쪽에 있을 때 네. 반대쪽 페달은 내려가고 음. 뒤에 있는 발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툭 하고. 그렇죠. 던져지는 누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라오는 발에 그 다리 근육들이 네. 그거를 들어 올리기 전에 페달이 더 빨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리에 무릎하고
그다음에 고관절도 있고 그다음에 발목도 이런 관절이 있어서 그걸 완충해 주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걔가 충분히 완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던져지는 거죠. 그게 엉덩이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계보다 그렇죠. 몸이 엉덩이가 느린 거네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그렇죠. 몸이 그 속도에 반응을 못 해주니까 그렇죠. 몸이 튕겨져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가 그러면. 접히는 속도가 페달이 돌아가는 속도로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엉덩이까지 그 힘이 오는 거죠. 중간에서 완충해주지 못하고. 그 엉덩이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밟을 때는 또 내려가고. 네. 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상태면 네. 밟을 때도 효율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상태가 되면 페달링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하는 페달링이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거냐는 있느냐. 거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이유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 거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제일 쉬운 거. 기어 단수 내리기? 제일 쉬운 거? 기어 단수 내려도 어차피 빨리 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 고관절이 더 잘 구부러질 거잖아요. 네. 뒤로 간 만큼. 그렇죠. 더 잘 접힐 거잖아요. 네. 네. 그 허리 쪽이. 네. 그러면 그쪽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만큼, 간 그렇죠. 만큼. 빨리 돌릴 때는 엉덩이를 뒤로 조금이라도 뒤로 살짝 빼주면 네. 빨리 돌리는데 좀 더 유리해져요. 엉덩이가 덜 들썩여요. 저는 그 팁 하나 받았어요. 제가 이게 RPM을 돌리는데 들썩거리는데 옆에 친구는 안 들썩거리고 되게 잘 돌리더라고요, 페달링을. 네. 네. 제가 그 친구가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해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배에 좀 힘을 주고 페달링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하고서 저도 페달링을 하면서 살짝 배에 힘주면서 했는데 그 순간에 된 건지 저는 또 되게 안정적이게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네. 방법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발이 뒤에 왔을 때 네. 그걸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던져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페달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얘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달에도 던져지지 않으니까 그 힘이 엉덩이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예. 미리 들어주니까. 그래서 고속 페달링 할 때 밟는 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페달링 할 때는 그러니까 순항할 때는 밟는 걸 의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호흡할 때에 예.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내쉴 때 어느 한쪽 발을 밟기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호흡에 맞추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밟는 건 의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순항할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 밟는 걸 의식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밟는 걸 의식해야 아무래도 힘은 더 나긴 하니까. 근데 빠른 페달링을 위해서는 밟는 걸 의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오른쪽 한번 들어주고 왼쪽 한번 들어주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빠르게 돌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 상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밟는 거는 더 익숙할 테니까. 그렇죠. 밟으려고 하죠. 네, 들어 올리는 건 아무래도 그건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를 그죠.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네. 굳이 연습을 한다면 들어 올리는 그렇죠. 거 연습하는 들어 게 올리는 맞는 것 것만 의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면 반대발은 균형을 잡으려고 본능적으로 밀어요. 태권도 주먹 지르기 연습해봤나요, 혹시? 네. 그거 할 때 보면 주먹 하나만 이렇게 뻗고 이러지 않아요. 주먹 뻗은 상태 만약 오른쪽을 뻗은 상태면 오른쪽을 걷어들이면서 왼쪽을 지르죠. 예. 그게 더 강하거든요. 페달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얘를 뒤쪽 발을 들어주면 앞쪽에 있는 발은 밟는 힘도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만 의식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12시 방향에서만 밀어주는 것만 한다고. 12시에서? 네. 밟는 거는 의식하는 게 안 좋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빨리 돌리는데 도움이 돼요. 오른쪽 들어주고 왼쪽 들어주고 이렇게만.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당기는 거 아니에요. 당기는 페달링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때인가요? 같은 근육이긴 한데요. 네. 당긴다는 건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쓴다는 거죠. 네. 근데 당기는 근육은 밟는 근육에 비해서 아주 약해요. 네. 밟는 힘에 비해서 한 10% 정도로 보거든요. 미는 것보다. 네. 근데 그 약한 근육을 힘있게 쓰면 금방 피로해지겠죠. 그렇죠. 결국엔 걔는 못 써요, 오래. 그러니까 걔는 지속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만 하는 거죠. 당기지 말고. 그리고 클랩 페달 같은 경우는 당길 때도 힘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가속하거나 결승선 앞에 두고 스프린트 할 때 그때 쓰는 거죠. 아껴뒀다가 조금이라도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냥 순항할 때는 들어주는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습니다. 클립 페달 달았다고 흔히 당기는 데도 쓸 수 있다고. 실제 당기면서 페달링 하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지고. 왜냐면 약한 근육이니까 금방 네. 피로해지거든요. 약한 근육은 오래 못 써요. 네. 오래 못 쓰기도 하고 큰 힘은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건 아껴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쓰고 필요할 때 가끔씩 꺼내 쓰는 거예요. 처음 페달링 연습할 때 인터넷에 찾은 게 네. 밀고 밟고 긁고 당기고 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의식하면서 해봤죠. 자, 밀고는 위에 있을 때, 맨 꼭대기 12시에 있을 때, 네, 크랭크가 앞으로 12시에 있을 밀고. 때, 네. 그 다음에 밟을 때는 3시 방향, 3시 방향, 6시 있을 때 긁고, 네. 9시 방향 쪽에 있을 때 당기는 거죠. 당기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했죠, 그대로.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RPM이 할게 따라갈 너무 수가 많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해놓은 거니까, 이건 내가 연습 부족이다. 여기를 넘어서면 그 경지가 있겠지 하고 막 예. 계속 연습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신경 전달 속도를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남다르신 네. 하루는. 그랬더니 1초에 100m 간대요. 신경이요. 네, 신경 전달 속도가.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네. 그 한 1m 간다고 쳐요. 허리 부위까지. 네. 그러면 10mm 초거든요. 네. 하나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다음 상황 판단해서 다시 또 명령 내리고 이러려면, 네.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양발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얘는 또, 다른 쪽으로 밟을 반대로 때 하나는 당겨야 되니까, 돌려야 되고. 이건 의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생각한 게, 들어주는 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를 본능에 맡기고 네. 하나만 의식하는 그렇죠. 거. 들어주는 것만. 저는 들어주는 것만 의식했는데, 어떤 분은 12시, 6시 방에 있을 때 이렇게 밀고 긁고 하는 것만 의식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들어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밟는 것만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네. 빠른 페달링 연습할 때는. 밟는 거를 의식하면 빠른 페달링이 안 나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만 의식하시거나, 12시, 6시 방에 있을 때 밀어주거나 긁어주는 거 하나만 의식하는 거죠. 네. 그러면 빠른 페달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되게 페달링 할 때 원운동 전체에서 골고루 힘을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밟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밟는 힘이 가장 세요. 네.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기 몸을 떠받치고 있던 근육이거든요. 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쓰는 게 좋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을 굳이 그걸 강화시켜가지고 이걸 밟는 힘만큼 내가 강하게 훈련하겠다?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향상시키려도 밟는 근육을 향상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 근육이 훨씬 크거든요. 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대퇴부 근육이. 또 그쪽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큰 근육들이 다 있어요.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더 좋죠. 그지 약한 그 햄스트링이나 당길 때 쓰여지는, 다리 들어 올릴 때 쓰여지는 그 근육을 집중적으로 막 더 강하게 하겠다. 굳이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강하면 좋긴 한데, 그 대퇴부 근육이나 이 밟는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헬스 할 때도
저 그 운동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뒤로 이렇게 접는 그거 햄스트링 네. 훈련하는, 그러니까 단련하는 그 기구가 네.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건 10kg를 들고 15kg를 들어도 그거는 5kg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할 때는 사람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네. 저만 느꼈는지 모르는데 네. 그게 진짜 들기도 힘들고 네. 그게 근육이 약해서 그런가 보네. 네. 물론 그 근육을 방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근육도 그렇죠. 강화시키면 좋죠. 네. 네. 어쨌든 페달링은 들어주는 발이 뒤쪽에 있을 때 들어주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엉덩이는 좀 뒤로 빠진 상태로. 이건 피팅해서 나중에 하게 될 텐데요. 엉덩이를 뒤로 좀 빼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게 있어요. 이건 일단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네. 피팅 얘기할 때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토크 네. 공식으로 보면 반지름 곱하기 힘이죠. 네. 힘에서 거기에 그 법선의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예. 실제는 그 방향에 힘을 못 주니까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힘 곱하기 그 각도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곱해주면 토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F는 힘은 근력을 늘리면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려면 각도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네. 네. 각도 조정은 빠른 페달링 연습을 통해서 다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이게끔 페달링의 궤적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크랭크암의 길이. 그거는 계속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크랭크암의 길이도 다리 길이에 따라 적당한 길이가 있어요. 네. 네. 길면 길수록 토크는 커지지만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힘들어요.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있으니까. 무리일 수도. 네. 이것도 피팅 영역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페달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토크를 결정하는 건 그거예요. 크랭크하면 고정되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힘과 힘하고 각도. 그다음에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각도 조정은 발목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빠른 페달링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그 궤적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하면 네.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 각도를 네. 스스로,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알아서 몸이 찾아갈까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각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제 상상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게 힘이 효율이 낮아지면 이게 그렇게 빨리 안 돌릴 돌아갈 수가 거라고 없으니까. 봐요. 네. 그래서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하면 알아서 그렇죠. 빨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높은 효율을 알아서 몸이 찾아갈 거다. 네. 찾으면서 익힐 거다. 네, 빨리 돌리려면 실제는 발이 페달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페달이 네. 가려고 하는 방향에. 페달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법선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법선이 아니어도 그 각도에서 최대한 힘을 그렇죠.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네. 효율이 좋은 각도를 알아서 찾아갈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되려면 예. 페달이 움직이는 것보다 늦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되면 들썩거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페달이 가야 될 방향으로 이 발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안정적인 페달링이 되니까.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훈련 방법은 빠르게 돌리는 연습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달링을 가지고 빠른 페달링 훈련도 페달링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보통 빠르면 얼마 정도 빠르냐. 경륜 선수들은 200 이상도 돌리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네. 한 150 정도까지 연습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암스트롱 코치였던 카마이클이 암스트롱한테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그전에는 암스트롱도 꽉꽉 밟아서 페달링하는 토크. 그런 방식으로 페달링을 했었는데 예. 투어 듀퐁 대회라는 게 있대요. 네. 거기에서 암스트롱이 1위를 하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코치였던 카마이클이 그 선수 1등한 선수를 본 거죠. 예. 랜스 암스트롱도 보고 1등한 선수도 보고 1등한 선수는 힘의 여유가 있었대요. 근데 암스트롱은 기진맥진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교적 낮은 기업위에 빠른 페달링을 하더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가 낮았나? 그래서 암스트롱한테 예. 그때부터 트랙용 자전거를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빠른 페달링을. 그걸 익혀가지고 TDF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하죠. 그 다음부터 적당한 RPM이 상승했어요. 네. 그전에는 암스트롱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80에서 90 사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근데 암스트롱이 그렇게 해서 우승하고 나서 적당한 RPM이 좀 더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 100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자전거 입문할 때 처음 입문할 때가 아니죠. 한 2004년, 2005년 전후만 하더라도 네. 90 RPM이 최적의 RPM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코치랑 암스트롱이 그 이론을 바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 하나를 바꾼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그 코치도 다른 선수가 그걸 하는 걸 보고 암스트롱 훈련시킨 거니까 네. 실제 그 전에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바꾼 거죠. 근데 암스트롱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서 그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 RPM 정도를 최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네. 세계적인 세계적인 선수들이 ITT라고 해서 네. 혼자 달려서 기록 재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100보다 빨라요. 성적 좋은 선수들이. RPM이요? 네. 그러면 요즘에 TDF에서 최강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프룬 같은 경우가 100 RPM이 넘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RPM이 더 빨라요. 기준은 지금 100 RPM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 네. 그러면서 선수는 좀 더 빠르고. 그러면 페달링 훈련할 게 RPM과 기어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어비를 낮게 놓고 빠른 페달링 훈련하는 거죠. 네. 그건 근력을 기르기 위한 게 아니라 페달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페달링을 통해서 근력을 기르려면 기어비를 높게 해야죠. 기어비를 높게 놓고 네. 꽉꽉 밟든 아니면 당기든 이걸 하나씩 연습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도 그러면 RPM은 한 50 정도?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건 상관없죠. 최대한 힘을 줘서 밟는 방법. 네. 근육이 펌핑되게끔 예.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 RPM은 굳이 연습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보다 빠른 거를 연습하면 100 RPM은 더 안정적으로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120이나 150 RPM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릴 수 있는데 들썩거리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초나 10초 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엉덩이가 많이 들썩거리면 페달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빠르게 돌리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엉덩이가 들썩거릴 거예요. 네. 그러면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페달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3초든 5초든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몸이 요령을 찾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고 발이 뒤쪽에 있을 때 들어주는 것만 의식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막 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 어떤 요령을 찾기도 해요. 그럼 시간은 이제 점점 길어지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120, 150 이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100 RPM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냥 100 RPM 돌리는 게 예. 그게 힘들어요, 그냥. 기어비는 낮게 나와도 빨리 돌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가장 빨리 돌리는 게 100 RPM이다. 그래서 100 RPM 연습까지만 한다 그러면 난 항상 최대치로 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유 있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최대치를 120, 150에 맞추는 거죠. 넉넉하게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100 RPM을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순항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페달링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렇죠. 페달링 연습하는 데 네. 있어서. 페달링 연습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할까? 아니, 할 수 있는 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페달링으로 어떤 것들 해볼 수 있을까? 지금 기어비 높게 놓고 네. 꽉꽉 밟는 느리게 거. 꽉꽉 밟아서 근력을 기르는 거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기어비 낮게 놓고 빠르게 돌려서 페달링의 효율을 높이는 거 했고요. 심폐력
좋게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좋아지는 거. 그건 당연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고요. 네. 한발 페달링이 있습니다. 아, 한 발로? 네, 이건 클릿 신발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예. 한발 페달링도 해보시면 좋아요.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연습할 때 네. 롤러 위에서 하세요? 아니면은 한발 페달링도 그냥 도로 나가서? 저는 한참 연습할 때 네. 롤러 위에서 주로 했고요. 네. 왜냐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 한발 페달링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서도 가끔 했었고. 도로에서 하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한 다리를 어떻게 해요? 클립 페달이니까 그냥 돌리는 거예요, 한 다리. 아니. 한 다리는 그냥 돌리지 않는. 허공에 놓는 거죠. 아, 허공에?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바깥으로. 그렇죠. 아, 페달에 치이지 않게만. 네, 전 대부분 롤러 위에서 했어요. 그거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이 높게 놓고, 무겁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한발 페달링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올해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안 탔는데, 많이 탈 때는 항상 저는 페달링 훈련을 합니다. 네. 잠깐 빠르게 돌리는 것들을 해요. 네. 출퇴근할 때. 그게 뭐 5초든 10초든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혼자. 기업이 그냥 충분히 낮게 놓고 허공에 발길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기업이를 낮게 놓고 네. 빠르게 돌리죠. 그 연습을 틈틈이 계속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걸 막 돌리는 거 하다가 또 그냥 그렇죠. 가다가 네. 또 한 번씩 엄청 돌리고 이렇게 네, 하시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틈틈이 합니다. 뭐 0.1%든 효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되게 이렇게 페달링 훈련은 한 크게 3가지 정도? 네. 그러니까 기업을 낮게 놓고 빨리 빨리 돌리는 돌리는 연습. 그다음에 그다음에 높게 놓고 꽉꽉 천천히 밟는 무겁게 연습. 돌리는 거, 그다음에 한발 페달링. 네, 한발 페달링. 3가지 정도 합니다. 이제 순항할 때는 100rpm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뭔가요? RPM을 어떻게 측정하지? 그 RPM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일반 속도계에 그렇게 달려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안 썼습니다. 연습할 때. 기계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시? 케이던스 측정하는 거 말고 그냥 속도계 가지고 저는 했어요. 네. 속도계가 초 단위로 나오거든요. 네. 초 단위로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초 단위로 놓고 10초 동안 내가 몇 번을 돌린지 세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네. 그럼 10초 동안에 20번 돌리면 1분이면 6배니까 120rpm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했어요, 저는. 10초 동안. 그리고 이게 이 다리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0초에 20번 돌렸으면 20초 돼도 그냥 10초에 20번 돌리는 그 감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굳이 케이던스를 가지고 연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그게 없어도 이 페달링 훈련은 가능하다는 거죠. 페달링 훈련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몸이 감각적으로 해요. 그리고 굳이 케이던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필요해요, 그게. 나중에 몸에 익으면 케이던스를 측정하는 장비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몸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게 몇 RPM이다를 계속 훈련하면 알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걸 속도계 초 단위로 나오는 속도계를 가지고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케이던스 측정기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속도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제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도 심박계 안 쓰고 속도계 안 쓰고 어떻게 그런 거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 궁리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그건 아마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든 거라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보다 저는 무조건 훈련하는 게 더 관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준점 하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거죠. 네. 그래야 향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페달링에 대해서 페달링 훈련
방법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몸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사실 힘든 게 아니라 귀찮은 거거든요. 네.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이에요. 자전거는 역시 몸으로 하는 거라서 다 몸빵인 것 같습니다. 네. 저요. 다만 이런 좀 요령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알면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막무가내로 막 타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늘어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늘고 싶거나 네. 이럴 때 이전 요령이나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럼 120, 150일 때는 고단 쪽으로 내리고 빨리 저단. 저단 쪽으로. 네. 아. 고단에서 120, 150 돌리기. 어떻게 돌려요? 못해서 물어봐. 네. 가볍고 빠르게. 그죠? 네. 네. 순간 무겁고 천천히. 순간 두 가지가 섞여갖고 네. 기업으로 무겁게 하고. 아니, 그래서 저단고단이라는 말이 네.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를 잘하는 분들이나 익숙한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거나 저 맨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예,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하이, 로우 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무겁게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 게 그게 이해가 더 쉽거든요. 네. 네. 몸이 아니까. 네. 무거운 게 그렇죠. 고단입니다. 네. 네. 고단인 이유. 여기서 그냥 말 나온 김에 네. 그 기업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설명 한번 할까요? 너무 예, 좋아요.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도 좀 듣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간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걸 한 다음 지금 그 페달링 설명 그 뒤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거 말고 네. 예, 뭘 고단이라고 뭘 저단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업에 예.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죠. 네네. 톱니가 크랭크에도 있고요. 네. 네. 뒤에 스프라켓에도 있죠. 네. 자, 크랭크는 우리가 페달 밟는 데 있는 그렇죠. 체인링. 네. 예. 그 체인링에 톱니수가 있고요. 네. 뒤에 스프라켓에 톱니수가 있어요. 스프라켓은 뒷바퀴에 꽂혀 있는 그 톱니들. 네. 예, 그거 네. 스프라켓이라고 합니다. 체인링의 톱니수를 스프라켓 톱니수로 나눈 게 기업이에요. 예. 만약 앞에 톱니가 44T고요. 네. 톱니의 개수가 44T고 네. 뒤에 톱니의 개수가 11개다. 이랬을 때 44 나누기 11이 되는 거죠. 그럼 몇일까요? 기압이는 4. 4예요. 이 4는 뭘 뜻할까요, 실제? 4는 내가 한 번 밟았을 때 4바퀴를 돌린다. 그렇죠. 뒤에. 페달을 한 바퀴 돌리면 바퀴는 4바퀴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한 번 힘을 써가지고 4를 얻어내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네. 내가 한 번 힘써가지고 한 번을 얻는 것보다 한 번 힘써서 4번 얻으려면 그만큼 더 많이 힘이 들어가겠죠. 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은 힘을 가요. 써야 되는 거죠. 진리네요. 네. 네.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예. 여기에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섭리가. 네. 네. 이해가 더욱 쉬워졌어요. 네. 방금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그게 기업이가 높은 거고, 네. 네. 기업이가 낮은 건 반대로, 만약에 뒤에 제일 큰 톱니가 만약 30T짜리다. 네. 톱니가 30개고 네. 네. 앞에 거는 MTB 같은 경우가 뭐 22T, 뭐 20T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20T라고 하면 예. 20 나누기 30이잖아요. 네. 그럼 3분의 2죠. 네. 1이 안 되죠. 그렇죠. 기업이는 0.667, 6666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러면 한 번 밟았을 때 뒷바퀴는 한 바퀴도 안 돌아가는. 그렇죠. 아. 대신에 힘은 적게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때는 오르막 오를 때. 어필해 줬군요. 그렇죠. 힘이 덜 들어가니까. 대신 속도는 느린 거죠. 네. 맞바꾸는 거죠. 힘은 적게 들어가서 편한 대신에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업이가 높다 낮다를 얘기할 때 네. 높다는 거는 앞에 굴린 톱니바퀴 수를 뒤에서 돌린 톱니바퀴 수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 그것의 의미는 결국 내가 페달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뒷바퀴가 몇 번이 돌아가는지를 의미하며 네. 그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기업이가 높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고단이라고 하죠. 예, 그 숫자가 낮을수록 기업이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기업이가 높으면 더 큰 힘을 더 큰 힘을 쓰게 되고 네. 기업이가 낮으면 더 작은 힘으로
네. 그걸 굴릴 수 있다는 네. 것인데 더 작은 힘을 굴렸으니까 당연히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덜 가게 되는 거고 네. 기업이가 높았을 땐 더 큰 힘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이를 높게 놓고 네. 같은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같은 시간 동안에 높게 놓고 한 바퀴, 낮게 놓고 두 바퀴 하는 일은 네. 똑같고요. 네. 네. 가는 거리도 똑같아요. 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도달을 누가 먼저 하냐? 마찰력. 가는 거리 똑같고 응. 한 일도 똑같아요. 응. 가는 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압이가 4인 것과 네. 기압이가 2인 것이 있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기압이 4일 때는 1초에 한 바퀴를 돌려요. 네. 이렇게 가정하죠. 예. 그 다음에 기압이가 2인 거는 1초에 두 바퀴를 돌린다고 가정하죠. 응.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시간에 같은 네. 거리를 가죠. 힘을 준 것도 똑같아요. 음.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찰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육의 피로도가 달라져요. 그것도 그렇죠. 낮은 게 덜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속도는 똑같은데도 근육의 피로도가 줄어들면 네. 더 멀리 더 멀리. 아니면 그 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기업이를 찾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3편에서 자기한테 맞는 기업이는 평지를 100rpm으로 1시간 갈 수 있는 기업이. 네. 그 기업이가 자기한테 맞는 기업이로 보는 거죠. 누군가는 2의 기업이로 1시간 동안 100rpm으로 평지를 돌릴 수 있을 거고 예. 누구는 2.3을 돌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 근력이 좋아지면 기업이를 하나 높이면 내 평속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또 파워미터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요. 파워미터나 심박계나 이런 거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쓰면 좋고요. 그런 걸 또 쓰지 못할 경우엔 우리는 헝그리 라이더잖아요. 자전거는 많아도 몸의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네. 내가 5초, 10초 이렇게 돌려보면 네. 어떤 기업이로 그러면 이 근육이 피로해지는 게 느껴져요. 네. 아, 그럼 요거 가지고는 얼만큼 갈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압이 3 가지고 100rpm을 곧더니 돌릴 수 있는데 예. 컨디션이 나빠지면 3 가지면 힘들어요. 피로가 빨리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로 가야죠. 뭐 2.9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차이로 조금씩 내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값을 찾는 거죠. 그걸 내가 기계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몸 관리 아주 잘한다고 하면 심박이나 파워미터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컨디션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만약 파워미터나 심박기 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컨디션 나쁠 때는 거기에 맞추면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네. 피로도가 더 빨리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캐치하는 거, 타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 이건 감각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럼 파워미터나 심박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미터 심박기 가지고도 의미는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네. 내가 내 몸을 살피는 거. 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힘을 내는 거. 이 부분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번 돌려보는 거죠. 나한테 적당한 기압이를 찾는 거예요. 예. 피로가 좀 쌓인다 싶으면 늦추거나 기압이를 낮추거나 RPM을 조금 늦춰보는 거죠. 뭐 100으로 돌렸으면 뭐 98로 돌려보든가 뭐 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늦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 나한테 맞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장거리를 탈 때 그 피로도를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굳이 심박계, 뭐 케이던스, 파워미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아주 많아요. 그거부터 해보고 뭐 그게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사도 돼요. 물론 그걸 처음부터 갖고 사도 있으면 좋고. 그렇죠. 아유
더 할 나위 없고. 언제 꼭 허용은 아니고요. 네. 있으면 좋죠. 네. 근데 있으면 저 있거든요. 네. 신발끈 있고 파워미터 다 있거든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요. 그거 나갈 때마다 막 차고 나가야지. 네. 그다음에 파워 그 측정해봤자 그 파워 가지고 또 훈련 영역 나눠가지고 네. 훈련하는 것도 그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번거롭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서 제 감각에 맡겨서 탑니다. 네. 탔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타니까. 그 해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한번 있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데 아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쓰시는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봄직해요. 저는 그거를 별로 쓰고 싶질 않아서 네. 사긴 했는데 귀찮은 게 더 커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뭐라 하세요? 자주 쓰시는 분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쓰는 분이 거의 없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렇게 막 숨차게 대부분 안 달리거든요. 예. 네, 다 느긋하게 관광 라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아니면 다운힐 타거나 다운힐 타시는 분들이 뭐 신박계나 파워미터 쓸 일이 없잖아요. 굳이. 사이클 타시는 네. 분들이 그걸 쓰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있어도 자기 몸의 감각을 익히는 연습은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유용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계 하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속도계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사람을 움직이게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미터 나오는 그 파워, 그것도 숫자잖아요. 신밖에 나오는 그것도 숫자고, 그 숫자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저번에 호흡 말씀드렸고요. 오늘 네. 페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 꼭 자출하면서 네. 생각하면서 해봐야겠어요. 내일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어떤 부분을 저는 그 엉덩이 흔들리는 게 저도 많이 있진 않는데 예전보단 줄긴 줄었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을 뒤로 좀 빼고 네. 엉덩이를 네. 좀 뒤로 빼고 그리고 페달링 그 세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마지막 거는 집에서 한번 하거나 어떻게 네. 집 앞에서 하고 그 두 가지 기어비를 무겁게 해서 좀 이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볍게 해서 빨리 그 두 가지 정도 빨리 돌리는 연습을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 네 저단에 빠르게 돌리는 거 먼저 저단에 연습하세요. 먼저 빠르게 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되면 그냥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거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기르면 기압비가 높아지겠죠? 그럼 평속은 증가하죠. 제일 많이 하는 기어비가 저단에 놓고를 제일 많이 해요. 네. 고단은 하다가 저단에다 두다가 RPM이 너무 빠르니까 그다음 고단으로 이제 바꿔서 네. 그렇게도 하는데 고단은 막 저단에서는 막 100 RPM까지 나왔는데 고단으로 가면은 90 그렇죠. 안 네.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한테 맞는 기업이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는 나중에 스프린트 할 때나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나 그런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고단으로 갈 때는 그 뒤에 스프라켓이 제가 해보니까 저는 최대가 3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1은 안 되고 한 2, 너무 힘들면 2로 갔다가 거기서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또 한 3으로 가서 갔는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에 체인이 큰 거로 했어요? 네,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네. 앞체 인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주 네. 자주 그리고 사용하고 처음에 있어요. 날이 추우니까 몸이 덜 풀리고 워밍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앞체는 작게 하고 뒤에를 네. 무겁게 이제 고단 쪽으로 가요. 네. 뒤체인링을 네. 뒷스프라켓에. 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점점 올려요. 6, 7, 네. 익숙해지면 네. 계속 올려요. 거기서 이제 RPM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제는 이제 땀 좀 났다 싶으면 이제 앞체인링 큰 걸로 가서 뒤에 네. 이제 저단에서 고단 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힘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처음에 그러니까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출발할 때부터 저단해 놓고 빠르게 돌리는 연습을 해봐요. 네. 저단해 놓고. 그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감각 익히는데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되게 밟는 거 의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왠지 더 쌓이는 느낌이고 네. 더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도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그런 느낌 느껴본 게 페달링에 전혀 그 구애를 안 받은 게 금강 갔을 때 마지막 그 구간 40km일 때 정말 이게 케이던스라고 느꼈을 정도로 피로도 없고 너무 페달링이 너무 가벼웠어요. 네. 무리도 안 되고 예. 그 느낌을 찾으려고 금강 갔다 와서 자출을 하는데 그 느낌이 안 나고 네. 의식적으로 자꾸 페달링 이렇게 되니까 그 느낌이 안 나는 네, 거예요. 그 약간 사이클리스트 하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때는 네. 그거를 지금 출퇴근 거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거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힘을 주려다가 보면 네. 근육이 경직돼요. 그럼 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 느낌이 안 나요. 안 네. 나와요. 주먹을 꽉 쥐고 네. 팔을 이렇게 뻗어봐요. 빨리 안 나가요. 힘 빼고 마지막 순간에 한번 탁 주는 거죠. 힘 빼고. 네. 그래서 페달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밟을 때 힘 쫙 주고 나머지는 휴식하고 들어주는 정도만 쓰고 힘 주고 싹 들어주고. 그 최경주가 그랬어요. 자기는 2시간 잘 때가 가장 공을 잘 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난 피곤하니까 몸에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한대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잘 자고 막 이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오버를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 해야죠. 네, 오늘은 다운힐 초보의 다운힐 일기와 페달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루 씨가 어떻게 훈련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유 기자님 나오시고, 네, 아직까지 좀 정리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예, 다음 주에 유 기자님 나오시고, 다른 또 알찬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루 씨 오시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루님 오시나요? 저는 봐야죠. 네. 그러면 6회차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